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메이트 송건웅입니다. 이번 시간 전기기능사, 전기기기 파트 요점 정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기 이론에 대해서 했잖아요. 이론은 아무래도 공식 외워야 되는 게 많았어요. 텍스트 관점보다는. 그런데 전기기기부터는요. 이제 수식을 외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텍스트를 외워야 되는 것도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요점 정리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수식도 수식이지만 우리가 텍스트 문제에서 이런 건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점 정리 특성상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 내용은 제가 전기기능사 이론서 영상 찍을 때 모두 담아놨기 때문에 제 채널 재생 목록에 가시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기기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역시 전기기기 하면은 직류기가 나오고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정류기기 5가지 전기기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역시 직류기가 나와요. 자, 직류기 한번 볼게요. 직류발전기의 3대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계자와 전기자와 정류자, 이 3개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자, 계자는 자속을 만들어내고요. 전기자는 자속을 끊어서 유기기전력을 발생시키는 거고요. 정류자는 만들어진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발전기의 유도기전력을 보게 되면 E는 E 곱하기 A분의 Z, 이것을 풀었으면 60분의 P 파이 N 곱하기 A분의 Z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중간 과정은 다 안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께서는 저 내용이 부담스럽다면 자, 유기기전력 E는 60A분의 PZ 파이 N 이것만 가져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론 시간 할 때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60A분의 피자판이다. 피자판이다. 이렇게 암기하자 그랬잖아요. 혹은 야, 무슨 피자판이냐? 60A분의 빨래는 P존이지. 60A분의 P존, 이렇게 암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암기법을 할 때 상당히 민망해요. 사실 민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쉽고 재밌게 어떻게든 암기를 할 수 있다면 그 뭐든지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60A분의 PZ 파이 N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A는 병렬 회로수, 여기서 P는 극수, Z는 도체수, 그 다음에 파이는 자속을 나타내는 것이고 N은 회전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60A분의 PZ를 어떤 K값으로 상수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요? 왜냐하면 이 60은 정해진 값이죠. A도 병렬 회로수는 정해진 값입니다. 그 다음 P, 극수도 발전기 만들 때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도체수 Z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을 시켜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K값. 자속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고요. 속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붉은색으로 칠한 부분 정도는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브러쉬라고 하는 것은 내부 회로와 외부 회로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고요. 탄소 브러쉬 사용하는 이유는 그 접촉 저항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접촉 저항이 크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물어봐요. 아니 왜 탄소 브러쉬를 사용합니까? 접촉 저항이 크거든요. 이렇게 가주시면 베스트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 중권과 파권의 비교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권은 병렬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파권은 직렬권. 그러니까 문제에서 중권을 주어졌느냐 파권을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문제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병렬 회로수는 극수와 같다. 항상 이다. 중권에서의 병렬 회로수 A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 A라고 쓰거든요. A. 아까 위에서 봤던 A. 저 A는 극수 P와 같다. 근데 파권에서는, 직렬권에서는 항상 숫자 2다. 이거 꼭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숫자 항상 2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브러쉬 수는 B라고 써요. B.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극수와 동일하고 2개 또는 극수만큼. 그래서 브러쉬 수는 크게 여러분께서 지금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완전히 그냥 이 짓이라는 건 아니고 주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요점 정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외울 거 외우고 버릴 건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용도를 볼게요. 중권은요, 저전압 대전류용이에요. 왜냐면 병렬 회로이기 때문에 대전류에 강합니다. 그런데 파권은 소전류예요. 직렬권이기 때문에 전압을 분배시키는 데 좋아요. 그래서 고전압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균합고리가 대용량에서는 필요합니다. 중권은 필요해요. 대용량에서. 근데 파권은 나는 균합고리 필요 없어. 균합이 뭐냐면 압력을 균등하게 해준다 하여 균합고리거든요. 그래서 중권에서는 때때로 필요하지만 파권은 나는 거 필요 없다.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균합고리, 균합화는 결국엔 그 전이차를 맞춰서 브러쉬에서 불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발생 이유는 전기자의 권선 전류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요. 이게 주자속, 즉 계자에서 나오는 자속도 있지만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자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방향이 서로 다르면 서로 상쇄가 되고 그것이 이제 반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자 권선의 전류 때문에 발생한다. 자, 영향은 중성축이 이동한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자속이 감소한다. 정류가 불량하다. 그래서 전동기는 토크 감소하고 발전기는 기전력이 감소한다. 자, 그럼 방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브러쉬 위치를 전기적 중성점으로 이동시킨다. 두 번째, 보극을 설치한다. 세 번째, 보상권선을 설치해서 전기자 전류 방향과 반대로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역기전력이에요. 똑같아요. 역기전력 E는 K 파이 N이고 60A분의 PZ 파이 N도 똑같죠. 이거 결국엔 식 정리해 놓으면 60A분의 PZ 파이 N이거든요. 우리 아까 발전기 유기기전력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식도 좀 알면 좋아요. 단자 전압을 주고 전기자 전류를 주고 전기자 저항을 줘서 역기전력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기전력을 표현하는 식은 이 식도 될 수 있고 이 식도 될 수 있고 이 식도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기전력은 발전기에서 주로 적용이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전동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 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서 좀 갈리는 거죠. 발전기는 이게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래서 저것도 여러분이 한번 지금 저런 게 있구나 인지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한 번에 내 머릿속에 이 방대한 양을 다 넣어야지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계속 반복하면서 서서히 녹아들게 서서히 녹아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략은 서서히 녹아들게 한다. 그 다음에 플레밍의 법칙. 자, 플레밍의 법칙은 오른손 법칙이 있고 왼손 법칙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에 대한 거구나. 그래서 오른손 발전기. 플레밍의 왼손 법칙도 있습니다. 왼손 법칙은 전동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하고는 다른 거예요. 플레밍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이렇게 잡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엄지가 힘의 방향, 검지 있죠, 검지. 검지가 자속의 방향, 요 중지가 전류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왼손도 마찬가지로 가는 거예요. 단지 오른손 쓸 거냐, 왼손 쓸 거냐. 그러면 오른손은 제가 발전기, 왼손은 전동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암기법으로 우발좌전, 우발좌전. 오른손이죠. 그래서 제가 우발, 오른손은 발전기, 좌, 왼손이죠. 왼손은 전동기. 그래서 우발좌전. 이게 암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세요. 내가 막 여러분께 달려가다가 우발적으로 좌회전을 했다. 이렇게. 우발적으로 좌회전했다. 이걸 왜 그렇게 외우느냐? 여러분 플레밍 법칙. 발전기는 오른손, 전동기는 왼손. 우발좌전. 오른손 발전기, 왼손 전동기. 문제에서 이 자체로 나와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어떤 내용이야? 1번 발전기, 2번 전동기, 3번 정류기, 4번 직류기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래서 우발 좌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전동기의 속도 공식이 있습니다. K 곱하기 파이분의 V-IA-RA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지만 나중에 뭐 계자 저항이 증가했습니다. 계자 저항이 감소했습니다. 그럴 때 이 속도 값이 어떻게 되나요? 자, 계자 저항이 변함에 따라서 이 자속 값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문제 풀 때 제가 다 따로 설명을 해드리니까 다시 한번 상기를 그때 문제 풀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자체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속도 제어법입니다. 계자 제어, 전압 제어, 저항 제어. 그러니까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계자, 두 번째 전압, 세 번째 저항. 그래서 자, 이게 계자 제어하는 거고요. 이게 전압 제어하는 거고요. 이게 저항 제어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값이 바뀔 때마다 이 회전수가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제동법에는 발전 제동과 회생 제동과 역상 제동이 있게 됩니다. 자, 효율을 볼게요. 실직 효율, 일반적으로 입력분의 출력이죠. 근데 규약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입력과 출력이 다른 형태일 때 발전기는 입력이 운동 에너지고 출력이 전기 에너지잖아요. 전동기는 입력이 전기 에너지고 출력이 운동 에너지죠. 달라요. 그래서 규약 효율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발전기의 규약 효율과 전동기의 규약 효율이 있는데 발전기의 규약 효율은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고 그러니까 출력에 대해서만 쓰면 돼요. 전동기의 규약 효율은 입력에 대해서만 쓰면 돼요. 그래서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최대 효율입니다. 최대 효율은 고정손과 가변손이 같을 때, 즉 철손과 통손이 같을 때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쭉 다시 위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발전기의 종류, 타여자 발전기라는 게 나옵니다. 자, 타여자 발전기는 말 그대로 외부에서 자속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속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외부에서 자속을 공급받기 때문에 타여자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타여자 발전기는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급받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외부 특성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 혹은 유기기 전력과의 관계. 자, 외부 특성 곡선은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을 비교하는 거고요. 자, 무부하 특성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 키워드만, 계자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 자, 수하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동복권 발전기, 용접기용 발전기. 수하 특성이 나오면 여러분은 차동복권 발전기 그리고 용접기용 발전기 이 키워드를 같이 떠올려 주셔야 돼요. 자, 바로 넘어갈게요. 복권 발전기를 분권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복권 발전기가 있는데 난 이걸 분권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직권 계좌를 단락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직권 계좌를 단락시킨다. 단락은 쇼트죠. 그 다음에 복권 발전기를 직권으로 하고 싶어요. 복권 발전기를 직권? 그럼 나는 분권 계좌를 단락시켜야지. 그래서 분권 계좌를 개방시켜야지. 오픈시킨다. 그래서 제가 지금 쭉 그냥 넘어가잖아요. 전부 다 이론 시간에 자세하게 했던 내용이라서 지금 여기 요약집에서는 빠르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평복권 발전기는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같아요. 과복권 발전기는 전부하 전압이 무부하 전압보다 크고요.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나와 사업적인 어떤 철학이 맞고 목표가 같고 경영 이념이 같아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직류 발전기도 같이 병렬 운전을 하려면 너 나랑 병렬 운전하고 싶어? 그럼 너 나랑 이거 조건 맞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격 전압이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극성이 일치해야 됩니다. 세 번째, 외부 특성 곡선이 거의 일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복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입니다. 균합선을 사용해야 되고요. 직권 전동기는 힘이 세고요.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토크와 속도는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무부하 운전 금지하고요. 전동차 권상기 크레인에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크는 전류에 비례.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많이 나오고 이 자체를 고르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권 전동기는요. 전류 제곱에 비례하고 직권 전동기는요. 회전수 제곱에 반비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직권 전동기 토크는 뭐 전류 제곱에 비례. 이거 다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권 전동기의 토크는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토크는 그냥 이렇게 전류에 비례한다. 그리고 분권 전동기는 속도는 토크 어떻게 관계가 있냐? 그냥 n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권일 때랑 분권일 때랑 이 토크가 다르구나. 분권일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권일 때는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직권일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곱의 유무에 따른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분권 전동기의 키워드를 보면 정속도 전동기, 정속도 특성이 유리한 곳에 사용.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한 곳에 분권 전동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속도 변동률이에요. 속도 변동률은 정격분의 무부하 빼기 정격. 여러분 무슨 변동률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정격분의 무부하 빼기 정격 이렇게 가면 맞습니다. 그래서 정격분의 무부하 빼기 정격, 정격 속도분의 무부하 속도 빼기 정격 속도 이렇게 가면 되고, 자, 속도 여러분 계자 저항이 증가한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계자 저항이 증가하면 계자 전류가 감소하고 자속이 감소하고 속도가 증가한다. 자, 여기서 유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어떤 계자 저항이 증가했다. 그럼 반드시 속도도 같이 증가해요. 이것만 알아주세요. 자, 계자 저항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속도 어떻게 돼? 속도 빨라져요. 만약에 계자 저항이 적어졌다. 값이 작아졌다. 그러면 속도도 같이 줄어듭니다. 이것만 파악해 주시면 돼요. 자, 토크 공식이 이런 것도 있어요. 0.975 곱하기 n분의 p 킬로그램 미터. 그 다음 대형 직류 전동기의 토크 측정을 할 때는 전기 동력계. 변압기의 기본 원리는 중요합니다. 전자 유도 원리에 의해서 변압기를 우리가 만들었다. 권수비라고 하는 것은 2차 측 코일, 1차 측 코일, 그 다음에 2차 측 전압, 1차 측 전압, 1차 측 전류, 2차 측 전류. 그 다음에 임피던스 2, 임피던스 1, 2차 측, 1차 측, 2차 측, 1차, 2차, 1차 루트 씌우는 거.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을 꼭 아셔야 돼요. 아니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도대체? 어려워 보이는데 너무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다 21, 21 얘 빼고 얘도 21, 21, 21인데 얘만 1분의 2예요. 전류만 따로 놉니다. 그래서 이것만 참고해 주시면 그렇게 암기하는데 에너지가 소비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등가 회로라는 걸 보겠습니다.
1차, 2차의 전기회로와 자기회로를 합하여 하나의 전기회로로 변환시키는 것, 이것이 등가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격 1차 전압은 전격 2차 전압의 권수비, 이게 전부 다 위의 식에서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변압기의 유기기전력 E는 4.44 F파이 N. 변압기의 규약 효율입니다. 발전기의 규약 효율과 똑같아요. 발전기의 규약 효율. 그래서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 곱하기 100. 그다음에 직권은 소형 변압기, 형권은 중형 변압기. 자, 몰드 변압기는 코일을 에폭시 수지로 몰드한 절연 변압기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철손과 구리손이 같을 때는 최대 효율이 됩니다.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 히스테리시스 손과 맴돌이 전류손이 와류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히스테리시스 손을, 손실이잖아요, 손실. 줄이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규소 강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맴돌이 전류손, 난 이거 와류손 줄이고 싶다. 그러면 규소 강판을 성층해서 쌓는 거예요. 변압기 철심 있죠? 그게 성층이 되고 그 안에 규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주파수 변화에 따른 손실, 전압이 일정할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 전압이 일정할 경우. 자, 여러분, 주파수가 증가했다? 그럼 히스테리시스 손은 감소합니다. 철손도 감소합니다. 주파수가 감소했다? 히스테리시스 손은 증가하고, 히스테리시스 손이 증가했기 때문에 철손은 증가한다. 이게 언제 작용이 되는 것이냐? 바로 전압이 일정할 경우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유도를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 내용, 즉 주파수랑 히스테리시스 그 다음에 철손이 반비례한다는 이 사실만 알고 있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정도만 보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고정손과 가변손이 나옵니다. 자, 고정손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있든 없든 전원만 들어가면 계속해서 발생되는 손실, 대표적으로 철손이 있고요. 가변손은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손실. 그러니까 부하가 어떤 게 걸리느냐에 따라서 손실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동손입니다. 동손. 가변손이라고도 하죠. 변화가 되니까.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입니다. 횡축과 종축인데 이제 우리 보통 횡축, 종축 하잖아요. 더 정확한 표현은 그냥 가로축, 세로축. 횡이 가로고 종이 세로거든요. 그래서 그냥 횡은 가로축이고 종은 세로축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전기설비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용어도 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횡축, 종축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급적 가로축, 세로축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기장의 세기 만나는 점 보자력, 뭐 자속밀도 만나는 점 잔류자기. 우리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여기가 B 자속밀도고 여기 자기장의 세기고, 자, 이런 거 이런 했었죠. 히스테리시스 곡선. 자, 여기서 세로, 자속밀도, 가로, 자기장의 세기 의미하는 거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종축, 즉 세로축과 만나는 점을 잔류자기라고 할 것이고, 가로축, 횡축과 만나는 점을 보자력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암기법으로 횡보종잔이라고 암기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부하 손실의 측정은 단락시험, 그 다음에 임피던스 와트는 권선의 구리손과 표유부하손의 합이고요. 개방시험과 단락시험이 있습니다. 이 개방시험과 단락시험에서는, 자, 개방은 철손, 무부하전류, 와류손, 히스테리시스 손 등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락시험은 부하 쪽을 단락하고 실시하는 시험이다. 그래서 권선의 저항, 누설 리액턴스, 퍼센트 전압 강화, 전압 변동률 등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전압 변동률을 볼게요. 정격분의 무부하 빼기 정격. 여러분, 무슨 변동률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무슨 변동률은 정격분의 무부하 빼기 정격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 백분율 전압 강화라는 것도 있어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로 우리가 식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이상 건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이 내용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변압기 이상 검출. 변압기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출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동 계정기를 사용하고 비율 차동 계정기를 사용하고 부호울직 계정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특징으로는 정기적 이상을 검출하고, 정기적 이상 검출에서 단락보호용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파이프 사이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유의 구비 조건. 변압기 안에는 기름이 많이 들어있어요. 절연유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절연 내력이 높을 것, 인하점이 높고 응고점이 낮을 것, 화학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 당연하죠. 침전물이 생기지 않거나 산화하지 않을 것, 냉각 효과가 크고 비열과 열 전도도가 크며 점성도가 작을 것.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너 변압기 유가 될 자격이 있다. 절연 내력, 당연히 전기를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커야 되고, 인하점, 불 붙으면 안 되죠. 그래서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고점, 얼면 안 되죠. 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화학적인 영향 받으면 안 되고요. 뭐 이런 내용들. 그냥 딱
보기에 착한 것들 있잖아요. 그걸 반드시 해주시고, 이 점성도가 작을 것이 좀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점성도가 작다는 것은 끈적하다는 거예요? 안 끈적하다는 거예요? 안 끈적끈적거린다는 거죠. 그만큼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변압기 중심에서 많은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을 이 절연 U가 머금고 열심히 달려가서 바깥에 변압기 외함 그쪽으로 갖다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외함에서 열을 방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 얘가 너무 끈끈하다고 하면, 점성도가 너무 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열을 갖고 얘가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점성도가 작아야 됩니다. 그다음 변압기 냉각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뭐 ONAN, ONAF 등등 있는데 이런 건 다 유입잔행, 유입풍냉, 송유잔행, 송유풍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다음 변압기의 아크방전 때문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는 수소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무슨 가스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거 수소가스죠?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것이죠.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랑 사업을 하려면 나랑 경영 이념은 같아야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같아야 되고 어떤 조건들이 맞아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변압기도 같이 운전을 하려면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둘이 극성이 같아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같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권수비 1차 및 2차 전격 전압비가 같아야 된다. 다시 권수비 1차 및 2차 전격 전압이 같을 것. 각 변압기의 임피던스가 전격 용량에 반비례할 것. 전격 용량에 반비례할 것. 각 변압기의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의 비가 같을 것. 뭐 이런 것들 쭉쭉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Y 결선입니다. 중성점을 접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전압을 사용하고 델타 결선은 V 결선이 가능하고 중성점 접지가 불가능합니다. 델타는. Y델타는 위상차가 30도가 발생은 하지만 중성점도 접지할 수 있고 고조파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VV 결선은 여기서는 이용률이 0.866, 출력비는 0.577 이 내용만 가지고 와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승합기는 델타 Y, 강압기는 Y델타. 그러니까 변압기는요, 승합을 할 수도 있고 강압을 할 수도 있어요. 바꿔 말해서 내가 전압을 올릴 수도 있고 전압을 낮출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차 측에는 델타를 하고 2차 측에는 Y로 하면 이것은 승합용으로 쓰겠다는 것이고 무슨 소리냐? 나는 강압하고 싶다. 그럼 1차 측의 Y 결선, 2차 측은 델타 결선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봐요. 나 승합할 건데 어떤 결선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너 승합할 거야? 너 그럼 델타 Y로 해? 그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나 강압할 건데 어떤 거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은 그래? 그럼 너네 Y 델타로 해라.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V결선의 삼상 공급 전력입니다. 그래서 한 대 공급 전력을 문제에서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루트 3만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상에서 나는 6상으로 변환하고 싶습니다. 이거 포크 결선이에요. 3상에서 2개 이상으로 변환하고 싶습니다. 이건 스코트 결선입니다. 혹은 T결선, 혹은 우드브릿지 결선으로 가능한 것이죠. 탭 절환 변압기, 배전 전압을 일정하게 한다. 자, 단권 변압기는 권선이 한 개 있다여 단권 변압기거든요. 그래서 한 개의 권선으로만 구성된다. 그래서 구리를 절약할 수 있다. 동이 구리잖아요. 그리고 보통 승합용으로. 자, 그 다음 쭉 보게 되면 계기용 변압기와 계기용 변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계기용 변압기와 계기용 변류기. 계기용 변압기 이거 약자도 중요해요. VT 혹은 PT라고 씁니다. 변류기는 CT라고 사용을 하고요. 자, 계기용 변압기는 왜 있는 거냐면 전압을 측정하고 싶은데 너무 고압회로인 거예요. 그래서 전압기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압기 안 돼요. 그래서 계기용 변압기 PT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감압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기용 변압기가 필요한 거고, 계기용 변류기는 그럼 뭐예요? 고전압에 엄청 큰 전류가 흐르는 회로가 있어요. 전류 측정 못하죠. 그래서 변류기를 통해서 전류값을 감소시킨 다음에 거기서 재는 거예요. 그럼 이 잰 거에서 얼마만큼 비율로 계산을 했는지를 역추적해보면 지금 이 고압회로에 얼마만큼의 전류, 얼마만큼의 전압이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변압기 시험법에는 반환부하법, 실부하법, 등가부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넘어가셔도 되고 그냥 변압기 시험법에는 반환부하법이 있다, 실부하법이 있다, 등가부하법이 있다. 이 세 가지만 지금은 가져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변압기를 건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건조할 것이냐? 열풍법, 단락법, 진공법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변압기 유의 온도에 따라서 그 등급이 나눠져요. 자, Y종부터 A종, 2종 쭉쭉쭉 해서 C종까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2종은 120도의 절연 온도를 가지고 있고 B종은 130도의 절연 온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의 자개 특성은 삼상에서는 회전자기를 사용하고요. 단상에서는 교본자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구슬롯 중요합니다. 사구슬롯 약간 비스듬히 하는 거거든요. 그거 왜 하냐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그 중심부의 슬롯을 사구 약간 비스듬히 하는 거죠. 일종의 자동차도 사구 슬롯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면 자동차 바퀴 보면 항상 이렇게 비스듬히 다 돼 있잖아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유도전동기도 이렇게 사구 슬롯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NS라고 하는 것은 동기속도입니다. 동기속도. S가 이 싱크로나이즈거든요. 똑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공식입니다. 중요해요. NS는 P분의 120F라고 씁니다. P는 극수고요. F는 주파수가 되는 것이죠. P는 120F. 자, 슬립 S는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NS분의 NS 빼기 N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 NS분의 NS 빼기 N. 자, 무바시에는 동기속도로 회전할 때, 이런 조건. N과 NS가 같다는 것은 무부하 상태거든요. 이때 슬립 값은 0입니다. 왜? N과 NS가 같다면 지금 잘 보세요. 이 값이 0이 되잖아요. 이 값이 0이 된다는 것은 슬립 값도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일 때 S는 0이 되는구나. 그러면 기동시 이제 정지하고 있을 때예요. 지금 이 친구는 완전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무부하니까 빨리 움직이겠죠. 근데 정지하고 있을 때 기동시는 정지해서 내가 움직이는 그 순간을 기동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동시는 멈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N은 0이에요. 여기다 N0 집어넣으면 NS분의 NS1 나오죠. 그래서 슬립은 1로서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동기의 슬립 범위는 0과 1 사이에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슬립은 일종의 손실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유도전동기의 슬립 측정, 회전계법, 직류 밀리볼트계법, 수화기법, 스트로보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용어에 익숙해지자. 다시 한번 유도전동기의 슬립을 측정하고 싶어요. 회전계법, 직류 밀리볼트계법, 수화기법, 스트로보법 이런 것들이 있구나. 자, 그다음 중요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네요. 자, 여기서 회전자 속도 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회전자 속도 N은 1-S에다가 NS를 곱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슬립 값이 문제에서 주어질 거고 NS 값을 직접 주지 않고 NS 공식 있죠? P와 F 값 알면 NS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두어 번만 풀어보면 이런 유형 여러분 걸로 익숙하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2차 주파수는 F2는 SF1, 2차 저항은 PC2는 SP2 이렇게 가는 것이고, 자, 슬립 S는요 P2분의 PC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단상유도전동기의 정역운전입니다. 주 코일이나 보조 코일의 극성을 바꾸고요. 콘덴서 기동용 단상 유도전동기는 대용량의 전해 콘덴서를 보조 건서가 직렬로 삽입한다.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가면 되고, 농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은 첫 번째 극수변환, 두 번째 주파수, 세 번째 1차 전압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VVVF는 뭐냐? 베리어블 볼테이지, 베리어블 프리퀀시라 그래서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토크의 대소관계는 반콘 분쉐로 갑니다. 자, 반콘 분쉐, 반콘 분쉐, 반콘 분쉐. 그 다음 쉐이딩 코일형의 특징은 회전 방향을 바꿀 수가 없다. 그리고 비례추이 중요한 개념 나오죠. 비례추이는요 반드시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예요. 만약에 비례추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무슨 전동기예요? 이런 걸 물어본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로 가면 됩니까? 바로 비례추이 나왔으니까 이거 권선형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만 사용합니다. 자, 2차 저항이 증가했을 때 슬립이 증가할 것이고요. 속도는 감소하고 토크는 증가하게 됩니다. 2차 저항을 변화해도 최대 토크는 불변하고요. 비례추이할 수 있는 것은 1차 전류, 역률, 1차 입력. 비례추이할 수 없는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냐? 출, 효, 동. 비례추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비례추이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례추이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 물어볼 수도 있고 있는 거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일단 없는 거, 비례추이할 수 없는 걸 암기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출효, 동동만 알고 계시면 돼요. 비례추이할 수 없는 거,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 효율, 동기속도, 동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출효, 동동, 비례추이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출력, 효율, 동기속도, 동손 이렇게 간다라고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전동기의 출력입니다. 전동기는요 단상이 있고 삼상이 있어요. 단상은 VI 코사인 세타, 삼상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자, 토크는 유도 전동기에서는
유도전동기에서는 전압 제곱에 비례합니다. 자, 토크는 유도전동기에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자, 동기전동기에서는 그냥 전압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음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입니다. 첫 번째 전전압 기동법, 두 번째 Y델타 기동법, 세 번째 리액터 기동법, 네 번째 기동보상 기법, 이렇게가 있다. 이게 뭐라고요?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하고 속도 제어법은 달라요. 우리 좀 전에는 속도 제어법 했죠? 이번엔 기동법을 여기서 다룬 거예요. 자, 그 다음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2차 저항 기동법, 2차 여접법, 회전자의 슬립 주파수를 공급하여 속도 제어, 비례 취할 수 있는 거, 1차 전류, 2차 전류, 역률, 1차 힘력, 토크, 비례 취할 수 없는 거, 출력, 효율, 동선, 동기속도. 여기서 또 한 번 나오네요. 그 다음 원선도 작성 시 필요 시험, 무브와 구속 시험, 고정자 원선 저항 측정. 자, 밑으로 쭉 가볼게요. 쭉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동기발전기의 구조는 회전 계좌형입니다. 그래서 동기속도 공식이 바로 여기서 한 번 더 나오죠. NS는 P분의 120F. 여기서 P는 극수, F는 주파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문제에서 이 P값 알려주고요. F값 알려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주변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회전체가 있어요. 그럼 중심이 있고 맨 가장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중심에서도 이렇게 돌아갈 것이고, 원판이 있다고 했을 때 바깥에서도 이렇게 돌아갈 텐데 어디가 빨라요? 중심이 빨리 돌아야 돼요? 밖에가 빨리 돌아야 돼요? 같은 한 바퀴 돌 때? 당연히 바깥에가 빠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놀이터 같은 데 가면 뺑뺑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뺑뺑이를 막 돌리면 가운데 있으면 생각보다 느리게 돌아가요. 이렇게 느리게. 근데 가장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빨리 돌죠. 그거예요. 바로 뺑뺑이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던 친구가 바로 주변 속도를 느끼고 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주변 속도. V는 파이 dn. 저 d는요. 예를 들어 원판이라고 했을 때 원판의 직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는 3.14, 그 다음에 n은 초당 회전수. 그럼 이건 뭡니까? 대문자에는 저거는 분당 회전수.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건데 단위를 RPS로 가져갈 것이냐, 즉 분당 회전수로 다시 초당 회전수로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RPM 분당 회전수로 가지고 갈 것이냐에 따라서 소문자 n을 쓰기도 하고 대문자 n 쓰고 60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왜냐면 1분이 60초니까 이 n을 60으로 대문자 n을 60으로 나누면 초당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왜냐면 대문자 n이 분당이니까. 그래서 무슨 분당 초당 너무 헷갈려요. 여러분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60으로 나눠져 있는 거는 분당으로 하겠다는 거고 안 나눠져 있는 거는 초당으로 하겠다.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돼요. 문제에서 그래서 RPS로 주면 이거 쓰면 되고 RPM으로 주면 이거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고주파를 제거하고 싶습니다. 전절권 대신엔 단절권, 집중권 대신엔 분포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나는 고주파를 제거할 거면 권선법 전절권 대신 단절권, 집중권 대신 분포권. 전절권 사용 안 합니다. 우리 집중권도 사용 안 해요. 매극 매상당 슬롯수는 상수 곱하기 극수 분의 총 슬롯수가 되는 것이죠.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은 크, 위, 주, 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크, 위, 주, 파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크, 위, 주, 파, 크, 위, 주, 파. 무효순환 전류 두 발전기의 기전력 크기가 달라서. 그 다음에 유효순환 전류 발생하는 이유는 두 발전기의 위상 주파수 차가 있어서. 부하 포화 곡선은 유도기 전력과 계좌 전류와의 관계.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 암기표. 자, 이거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저거는 이렇게 갑니다. 자, 좌측이 우리 발전기라고 했고, 자, 여기가 발전기, 우측이 전동기 해가지고 십자가 그리고 양쪽 VV에서 여기가 전압 V 해가지고 여기 전류, 여기 감자 2개 올려놓고 밑에 증자 해놔서 뭐 전압을 기준으로 전류가 앞서냐 뒤지냐 이런 거 따라서 증자작용이냐 감자작용이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바로 그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약속하는 거예요. 반드시. 자, 가보죠. 단락곡선이 직선인 이유는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그어지고 단락곡선이 왜 직선이 될까요?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 검정기는 교류 전환의 위상을 점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난조의 방지 대책. 첫 번째, 계좌의 자극면에 제동건선을 설치한다. 이 난조라는 게 되게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스테이블하게 시스템이 가다가 외부의 어떤 요인이나 내부 고장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튀는 현상이에요. 난조. 우리가 컨디션 난조다라고 하면 컨디션이 왔다 갔다. 어떤 시스템이 난조, 시스템이 불안정하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한다? 계좌 자극면에 제동건선을 설치해서 방지한다.
그리고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해서 이전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해라. 그 다음에 조속기의 성능을 예민하게 하지 마라. 조속기가 속도를 조절해준다 하여 조속기잖아요. 그 속도 조절이 너무 예민하면 얘가 빨리 갔다 느리겠다, 빨리 갔다 느리겠다 이런 걸 반복한다고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예민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 그 다음에 고주파의 제거입니다. 단절권, 분포권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위쪽으로 가서 안정도 향상 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안정도 향상 대책 단락비가 커야 돼요. 여러분 안정도가 나온다 그럼 단락비 K가 무조건 커야 된다. 이거 먼저 떠올려 주셔야 돼요. 자, 단락비 크게 한다.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해야 된다. 관성 모멘트 크게 한다. 조속기가 신속하게 동작해야 된다. 속응 여자 방식을 채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기억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1번이에요. 단락비를 크게 할 것. 그 다음 중요한 건 이거. 이 2가지 정도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 무브화 시험은 개방 시험이라고도 하고 철선을 구합니다. 단락 시험은 동선과 동기 임피던스. 단락비 K가 나오네요. 단락비는 전격 전류에 대한 단락 전류의 비율이에요. 이것을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으로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락비 정말 중요하다. 단락비가 크다는 것은 뭐라고요? 아, 안정도가 크구나. 이렇게. 자, 계속 가보죠. 단락비가 큰 기계는 동기 임피던스가 작고 전기자 반작용이 작고 공극이 크고 무겁고 비싸다. 전압 변동률은 작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정도 특징은. 외울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대한 양을 모두 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서서히 녹여내세요. 그냥 지나가는 개념들은 그냥 지나가게 두고 내 머릿속에 조금 걸러지네? 좀 남네? 하는 것들은 냅둬요. 그래서 계속 들으시면서 그 방대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내 머릿속으로 통과시키세요. 그럼 어느 순간 다 머릿속에서 걸러질 거예요. 자, 그 다음 누설 리액턴스와 동기 리액턴스가 나옵니다. 자, 누설 리액턴스와 동기 리액턴스. 여러분 누설은요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고요. 동기는요 영구 단락 전류를 제한합니다. 다시 누설은 돌발을, 동기는 영구를. 괜찮습니까? 그 다음 동기전동기를 위상 조절에 이용한 것을 동기조상기라고 합니다. 동기조상기의 장점은 진상과 지상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 서로 이제 진상이었으면 지상으로도 바꿔주고 지상이었으면 진상으로도 그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V곡선, 위상 특성 곡선이라고도 하는데 공급 전압과 부하가 일정한 상태에서 계자 전류와 전기자 전류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계자 전류와 전기자 전류와의 관계이다. 문제에서 물어봐요. 위상 특성 곡선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입니까? 그거요. 계자 전류와 전기자 전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전기자 전류와 계자 전류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 역률 코사인 세타가 이 지점이 1인 거거든요. 자, 다시 이 지점이 1인 지점이에요. 코사인 세타가 1.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좌측을 지상, 우측을 진상, 그 다음에 우측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 계자 전류가 커지는 쪽이죠. 이쪽은. 그래서 진상이에요. 계자 전류가 커지면. 자, 이쪽은 계자 전류가 작아지는 쪽입니다. 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성이고요. 용량성이 되는 겁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역률이 1일 경우 전기자 전류는 최소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자, 역률이 1일 경우 전기자 전류 최소. 역률이 1인 지점이 제가 이거라 그랬잖아요. 이거. 그때 자, 이 친구 다 최소값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최소값이죠. 이 친구도 최소값이죠. 최소값. 그러니까 여 기준으로 최소, 이 기준으로 점 찍은 게 다 최소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1일 때는 전기자 전류가 최소값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과여자는 콘덴서로 동작하며 앞선 전류가 흐르고요. 부종여자는 리액터로 동작하며 뒤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자기여자 방지법입니다. 자기여자 방지법. 발전기를 여러 대 병렬로 접속한다. 수전단의 동기조상기를 접속한다. 그리고 단락비가 큰 발전기를 사용하고요. 수전단의 리액턴스를 병렬로 접속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동기전동기의 장점입니다. 이 동기전동기라고 하는 것은요. 속도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동기속도로 회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일정해서 아변기나 분쇄기나 송풍기, 일정해야 되는 것들 있죠. 이런 곳에 사용되기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동기전동기의 기동법입니다. 유도전동기법, 자기기동법. 유도전동기법은 유도전동기를 사용하여 기동하는 것이고 특징은 2개의 극을 적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기동법은 동기전동기 기동 시 제동건선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반도체는 불순물이 증가할수록 저항이 감소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류기로 들어온 겁니다. 좀 전까지는 우리 동기기 한 거고. 자, 반도체는 불순물이 증가할수록 저항이 감소. 그 다음 반도체 반송자, 종류, 원자가 이건데, 자, P형은 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전공. N형은 전자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움, 종류, 인디움, 붕소, 인, 안티몬, 그 다음에 뭐 여기 알루미늄, 비소까지. 그 다음에 P형은 3가 원자, N형은 5가 원자. 그래서 이것도 이론 시간에 한번 쭉 다뤘기 때문에 이 정도만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쭉 넘어가 보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다음 정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정수기가 뭐 하는 거예요?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거죠. 정류도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깨끗하게 걸러주는 겁니다. 자, 교류가 막 들어와요. 자, 교류가 쭉 들어옵니다. 이 시스템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로 나갈 때는 직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정류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류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한다. 즉 대표적으로 다이오드를 활용합니다. 다이오드 형태가 어때요? 이렇게 생겼죠? 다이오드가 여기가 에노드라고 하는 플러스극, 여기가 캐소드라고 하는 마이너스극이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흐르려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다이오드의 특성이에요.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데 반대로 못 오게. 이것이 바로 다이오드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교류를 직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전자의 이탈로 생성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전공이 왜 만들어집니까? 이거 분명히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결합되어 있던 전자가 딴 집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전공이 생겼어요. 빈 공간이 생겼어요.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공은 결합전자의 이탈로 생성. 자, 평활회로라고 하는 것은 콘덴서를 이용해서 출력의 교류 성분을 감소시키는 거. 그 다음에 에벌런치 항복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증가하는 특성입니다. SCR의 특성입니다. SCR 굉장히 중요하죠.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터. 자, 역저지 전류를 방지한다. 근데 역방향의 전류를 방지한다 하여 역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단자 다리가 3개 있는 거예요. 사이리스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다리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단자, 자, 사이리스터. 아크가 생기지 않으므로 열의 발생이 적고요. 대신에 전압이 좀 약합니다. 과전압에 약하고,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양극의 전압 강화가 적다. 자, 그 다음 SCR의 턴온 조건. 그럼 SCR이 언제 동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자, 양극과 음극 간의 브레이크 오버 전압 이상의 전압인가, 그 다음에 게이트의 레칭 전류 이상의 전류를 인가합니다. 그래서 쭉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이게 SCR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평상시에는, 이 친구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 하나가 더 달려있잖아요. 이 게이트라고 하는 친구, 게이트가 문이죠. 이 게이트가 너 전류 흐르게 해줄까? 내가 문 열어줘? 오케이, 열어줄게. 해야 이 전류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볼게요. 게이트의 레칭 전류 이상의 전류를 인가. 그러니까 이 게이트에다가 레칭 전류, 게이트가 문을 열 수 있을 만큼의 전류값을 집어 넣어야 여기에 막혀있는 문이 뚫린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전류가 들어갈 수 있다. 즉 게이트에 의해서 턴온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양극과 음극 간의 브레이크 오버 전압 이상. 무슨 소리냐. 너 게이트 일단 너 하지 마봐. 내가 그냥 A와 K, 에노드 캐소드 사이에 엄청 센 전압, 브레이크 오버 전압. 그러니까 그 일정 전압 이상이 되면 그냥 풀려버리는 거야. 그냥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그 순간 브레이크 오버 전압을 내가 가하겠다. 그러면 전류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나겠죠? 어쨌든 두 가지로 턴온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SCR 턴오프 조건. 에노드는 극성을 불허하고 유지 전류 이하로 한다. 그러니까 SCR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게이트가 문을 열어줄 수 있는데 문을 닫아줄 수는 없어요. 즉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 전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끊습니까? 극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꾸고 여기를 플러스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전류 끊깁니다. 자, 그 다음 이곳에 기본적으로 흘러야 되는 전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흘러야 되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역시 유지 전류가 아니다 하여 그냥 전류가 끊겨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저 밑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턴오프 조건 에노드 극성은 부, 유지 전류 이하. 자, 유지 전류는 SCR이 턴온, 즉 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전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깃집을 하고 있어요. 최소 하루에
10팀은 와야 내가 이 가게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면 유지 고객은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고객은 최소 10팀이다. 말 그대로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유지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전류 흐를 수 없어요. 유지 고객만큼 오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레칭 전류는 사이리스터가 턴온하기 위한 게이트 최소 전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GTO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게이트 턴오프 사이리스터라 그래서 이 게이트가 턴온을 하는 게 아니라 턴오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호가 가능하다. 자기 소호가 스스로 켰다가 껐다가를 반복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역저지 3단자 소자. 이 친구 역시 역방향 전류를 저지하고요. 다리가 3개 달려있는 소자입니다. 어디에 쓰입니까? 초퍼 직류 스위치 이런 곳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호 가능.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 소호가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 GTO 골라주시면 돼요. 스스로 ON을 시킬 수도 있고 스스로 야 너 전류 이제 그만 흘러 이렇게 끌 수도 있고 IGBT 대전류 고전압을 제어 자기 소호 가능. 트라이액 중요합니다. 트라이액 양방향 이제는 여러분 SCR은 한 방향이었잖아요. GTO도 한 방향이었잖아요. 근데 트라이액은 SCR을 병렬로 역접속한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액은 양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고 다리가 3개고 SCR 2개를 역병렬로 접속했다. SCS는 그냥 특징 한번 읽어보세요. 역저지 4단자, 중앙장치, 교류 스위치 이용. 단자별 반도체 소자. 그러니까 다리가 몇 개 달렸냐? 자, 2개 달린 것은 다이액, SSS, 다이오드, 그다음에 3단자는 SCR, LA, SCR, GTO, 트라이악 이렇게 가는 것이고 4단자는 SCS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있어요. 그냥 SCS만 4개의 단자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3단자입니다. 3단자. 다이오드 빼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 맥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직류 분분의 교류분을 나타내고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중요한 개념이 등장을 하네요. 바로 우리가 정류를 할 때 단상 반파이냐, 단상 전파이냐, 삼상 반파냐, 삼상 전파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너무 헷갈려하지 마시고 단상 반파일 때는 0.45를 곱하고 단상 전파일 때는 0.9를 곱하고 삼상 반파일 때는 1.17, 삼상 전파일 때는 1.35를 곱하게 됩니다. 이 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45, 0.9, 1.17, 1.35. 그 다음에 전력 변환 회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잘 나와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전력 기계가 무엇이냐? 그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인버터 회로는 직류를 교류로 바꿉니다.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바꿉니다. 사이클론 컨버터는 교류를 교류로 바꿀 거고요. 초퍼 회로는 직류를 직류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까지 어떤 것이 변화될 때 어떤 회로를 써야 되는지까지 알고 계시면 이 전기 기기에 대한 요약 정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직류기, 그다음에 유도기, 동기기, 변압기, 정류기까지 다 같이 살펴본 거거든요. 핵심 내용들, 그리고 중간중간 자세하게 설명한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최대한 제가 밑줄 그어가면서 이것만큼은 꼭 아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암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암기라는 게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입력을 해도 잠깐 돌아서잖아요. 어디 갔지? 다 까먹게 돼요.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계속. 언제까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근데 우리가 지금 조금 힘들겠지만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그 달콤함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지금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전기 설비 파트로 밝은 얼굴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